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얼마 전 집안에 생긴 분란 때문에 생각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남편이 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형님인 제가 참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말을 슬슬 하고 있어 고민을 하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 사이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사회에 나오면서는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저는 직장에 다니다가 제 길을 발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직장인으로 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예요. 서로 워낙 친하게 지냈었고 집에서도 자주 가다 보니 시부모님도 결혼 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요. 성향이나 성격도 잘 맞았죠.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대부분 저와 잘 맞았지만 가장 맞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의 남동생이었어요. 도련님은 능력도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은 동생에 대한 자격지심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남동생이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였죠. 시부모님도 자유롭고 열린 분들이셨기 때문에 장남, 차남 차별 없이 모두 사랑으로 아껴주셨어요. 제가 시집을 갔을 때에도 시집살이 하나 없는 편안한 집안이었지만 오로지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만 자주 부딪혔었죠. 집안 모임이 있는 날이면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형수, 형 좀 밥 좀 잘 먹어야 되겠어요. 영 매가리가 없네. 이래서 바깥일 제대로 하겠소? 원래도 워낙 매가리가 없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어째 더 없는 것 같아. 형, 요즘 괜찮아? 들어보니까 사무실에서 적응도 못하고 난리라고 하더라고. 형 다니는 회사 상사가 내 후배인 거 알지? 내가 창피해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형 잘 봐달라고 내가 잘 말해놨어. 잘했지? 그래. 잘했다. 안 그래도 회사 직원들이 요즘 견제가 너무 심해서 나도 고민이 좀 많았어. 그래서 그런가 아내가 잘 챙겨주는데도 요새 좀 기운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어? 솔직히 저 회사에서 버티는 것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벌써 6년이나 되었는데 그 정도면 잘 버텼지 뭐. 형은 참 속도 좋다. 그런 거지 같은 회사에 6년이나 시간을 낭비하다니. 하긴 거기서 경력 쌓아야 뭐 형도 다른 곳도 갈 수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내가 공부라도 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편한 곳에서 일하지 않았겠어? 형 볼 때마다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도련님은 형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 6년이나 그 거지 같은 회사 거뜬히 버틸 만큼 밖에서 정말 잘하거든요. 거기 진짜 능력 좋은 사람들도 못 버티고 그만두고 잘리고 그러는 곳이라는 건 도련님도 아시죠? 다들 그래서 일 잘한다고 칭찬 일색인데. 역시 가족이라서 그런가? 더 깐깐하게 보는가 봐요. 도련님은 요즘 일 잘 되세요? 도련님 다니는 회사 상사도 제 친구인 거 아시죠? 들어보니까 요즘 실수가 많아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살짝 말씀드리니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인사 이동도 있다면서요. 그래도 밀려나진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형수.
형수도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사실 내가 다른 건 잘하는데 형수는 도통 무슨 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형 말로는 돈도 점점 많이 벌어오고 잘 된다고 하지만 뭐 겉으로 봤을 땐 티가 잘 안 나서. 그렇게 잘 되면 형수님 옷이라도 좀 멋있고 고급스러운 걸로 사 입어요. 매번 후줄근하게 옷이니 잘 나가는 줄도 모르겠네요. 형수님, 그래도 돈 벌면 쓸 곳은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도련님, 이런 브랜드 같은 건 잘 모르시는구나. 하긴, 이게 잘 티가 안 나긴 하죠. 요즘은 브랜드라고 바로 확 티나는 건 촌스럽다고 잘 안 그러거든요. 이것도 꽤 비싼 브랜드인데, 도련님이 잘 모르시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이 브랜드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격도 좋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 이 정도는 좀 부담이실 수도 있겠네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은 항상 남편과 저를 어떻게든 길을 눌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은 그런 남동생의 태도를 그저 허허 받아줬지만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죠.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다른 누구보다 절대로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콧대 높은 도련님이 어떤 사람과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 날 딱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첫 인사 자리에서부터 이 사람 도련님과 다를 바 없구나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상견례 하기 전에 각자 집안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워낙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 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견제하지 마시고 잘 봐주세요. 사회에서는 정말 능력 탄탄한 사람이니까. 자기도 참. 안녕하세요. 김송이입니다. 재준 씨랑은 소개로 만났어요. 2년 동안 연애했는데 가족들은 서로 이번에 처음 봤어요. 가끔 어머님은 뵙긴 했지만 다른 가족분들은 처음이네요. 형님이랑 형수님은 저 처음 보시죠? 잘 부탁드려요. 어머, 반가워요. 도련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분이신진 몰랐네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결혼은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시려면 정말 바쁘시겠어요. 나야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할 때에 비해선 요즘은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0년 전이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때는 뭐 돈 없어도 대충 결혼식 할 수 있었잖아요. 요즘은 스냅부터가 다르잖아요. 웨딩드레스도 퀄리티부터가 다르고. 그러고 보니 형님은 무슨 일 하세요? 들어보니까 사업하신다고 하시던데. 아, 조그맣게 물류업 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고 기업 대 기업이라서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도련님이랑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도련님도 정말 바쁘신데 일하시느라 바쁘겠네요. 요즘 도련님은 매일 야근하신다고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결혼 준비까지 하려면 정신 없겠네요. 아, 저는 그것보다 능력이 좀 있어서 여유로운 편이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돈 번다고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버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물류업이면 제가 알만도 한데 어딘지 전혀 모르겠네요. 조그맣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물류업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아휴, 걱정 많으시겠어요.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형도 직장이 위태롭다면서 걱정 많이 하던데. 여러모로 고민 많으시겠네요. 대놓고 무시하는 동서의 태도를 보니 도련님이 끼리끼리 아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도련님과는 시댁에서 모임을 갖지 않는 이상 거의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얄밉게 말을 하긴 해도 자주 마주치지 않으니 어려움이 없었죠. 그렇지만 도련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새 식구가 들어오니 시댁에서도 자주 보면서 친해져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번 갈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동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여러 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동서는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죠. 시부모님이 워낙 쿨하시고 제 말에는 거의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언뜻 보면 제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저 역시 오랜 결혼 생활로 시댁 식구들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고 있었기에 보통은 정리를 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보면 제가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을 갓 결혼한 동서가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저야 워낙 오래전부터 봐왔던 시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지냈지만 그게 꼴보기 싫었던 동서가 먼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여름휴가 때 가기로 했던 여행 있잖아요. 그거 혹시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떠세요? 아무래도 남편 일정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만 따로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랑 같이 가려고 시간 맞추려면 더 시간 맞추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요. 일정이나 이런 건 제가 알아서 다 짜드릴 테니까 그대로 편하게 여름휴가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네가 알아서 정해 말해줘. 일정이 안 맞다니 어쩔 수 없지 뭐. 올해는 우리 둘만 편하게 다녀와야 되겠구나. 작은 애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우리가 작년에 미리 정해둔 일정이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가족여행이라고 해서 다 참석을 하는 건 아니니까 둘째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알았지? 에이, 저는 꼭 참석하고 싶어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면 너무 재미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형님은 왜 일정 맞추기 힘들다고 자리를 빼는 거예요? 아주버님 안 되시면 형님이라도 같이 가시면 되죠. 저라면 제 일정 조정해서라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걸 좋아할 텐데. 다음에는 그럼 저랑 가세요. 저는 시간 다 정리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아니다. 같이 여행 가는 건 나중에 천천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네야 우리랑 여행 많이 갔다 왔어. 큰아들 없이도 말이야. 소진이랑만 같이 간 적도 뭐 많았지. 우리야 워낙 오래전에 봐온 사이라서 편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 그냥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한번 보면서 결정하거라. 저는 딱 봐도 어머님, 아버님이랑은 잘 맞을 것 같은데요? 형님이랑은 좀 취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럼 어머님, 차라리 일정을 제가 짜드리는 건 어떠세요?
딱 봐도 형님은 여행 별로 안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저 여행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안 가본 국가도 없고 아마 다른 사람들 많이 가본다는 곳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주변에도 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 그럼 동서가 일정 한번 짜볼래? 아버님, 어머님은 많이 걷지 않고 편안하게 쉬면서 일정 짜는 게 나아. 하루 빡빡하게 일정 짜는 것보다는 거의 하루에 한 곳 정도만 갔다 오고 나머지 시간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보낸 스케줄로 세우는 게 편하시고 좋으니까 참고해서 짜면 좋을 거야. 에이, 형님. 역시 여행을 많이 안 가보셨네요. 이런 곳은 한 번 갈 때 딱 유명한 곳은 다 돌고 와야죠. 그리고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차 타고 이동해서 사진 찍고 오는 건데 숙소에만 있으려면 여행은 왜 가요?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낫지. 둘째야, 이건 첫째 말이 맞아. 우리가 다 차를 오래 타면 멀미가 좀 심해서 하루 하나 정도만 갔다 오는 게 낫다. 일정이 너무 빠듯하면 우리도 너무 힘들거든. 널찍하게 짜야 우리한테도 맞아가지고 말이야. 둘째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 이번 여행까지는 첫째가 스케줄 짜는 걸로 해다오. 아무래도 제가 더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동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는커녕 제가 여우처럼 시부모님을 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자주 시댁에 들릴 때면 그걸 정말 못마땅해 했었어요. 저는 재택으로도 근무가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주 시댁에 들렸죠. 별일 없어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따로 밥도 먹고 수다도 떨다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동서가 매번 저를 지적했죠. 형님은 왜 매일 시댁에 가세요? 형님이 그러시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너무 부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오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서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형님만 매일 방문하고 저는 안 가면 시부모님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 안 해봤네.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별 생각 안 하시지 않을까? 동서는 매일 출퇴근해야 하잖아. 그리고 나는 바로 시댁 옆동에서 사니까 좀 더 가기 편하고 그래서 그냥 자주 왕래한 거야. 별 뜻은 없어. 생각해보니 동서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진짜 나는 별 생각 없이 친정 가듯이 가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가 2명이잖아요. 한 명이 너무 자주 가면 다른 한 명도 그만큼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세요. 아니, 아주버님이나 우리 남편도 이렇게 자주 안 가는데 매번 형님이 자주 가시니까 수상하네요. 뭐 시댁에서 뭐 받을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 무슨 말이야? 뭘 받을 게 있다는 거야?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그런 거 원해서 가는 거였으면 매번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겠어? 그냥 말 그대로 밥 먹고 수다 떨러 가는 거지. 동서야말로 이상하게 좀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나야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가지. 동서는 일하느라 바쁘지 않아? 그러면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도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했는데 형님이 매일 시댁에 간다고 하면 부담되고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저 보라고 그러신 거면 그만두세요. 진짜 부담되니까요.
동서의 견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제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금전적인 것이었죠. 워낙 남편들의 연봉이 크게 차이 나니 동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자신들 가정보다 조금 기울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나 남편이나 명품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니거나 입는 것 중에도 명품이라고는 바로 딱 보일 만한 것들은 거의 없었죠. 여기에 차도 결혼하기 전에 타고 다니던 10년 넘은 차를 그대로 타고 다녔어요. 이런 상황에서 빡빡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아이고, 형수. 형 차 좀 바꿔줘요. 이게 뭐야? 벌써 10년이나 넘었어. 요즘은 차도 10년 넘게 안 탔는데 중고로 넘겨도 이건 반의 반도 안 나오는 차잖아요. 형이 그래도 나이가 있지? 이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고 차도 오래되고 후줄근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버는 게 적어도 그렇지. 하고 다니는 건 좀 깔끔하게 제대로 갖춰야 부모님 면도 사는 거죠. 남편 말이 맞아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이번에 차 좀 바꾸세요. 제가 잘 아는 딜러 있거든요. 프로모션으로 좀 좋게 빼달라고 할게요.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그렇지. 남들 보면 저긴 형 가정만 어렵다면서 웃겠어요. 당신도 좀 신경 쓰지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가족들이 다 잘 살아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하나 다 신경을 못 썼네. 역시 자기 있으니까 내가 가족들도 살펴보고 역시 자기야. 내가 나 사는 것만 바빠서 이런 것도 신경을 못 썼네.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건 진짜 잘 챙겨. 형수, 봤어요? 우리 와이프는 딱 자기 급에 맞춰서 차 타고 다니잖아요. 아까 봤어요? 이번에 새로 신차 계약했는데 그거 나오면 이번에 타던 차 형이나 형수님 가져가서 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타는 차도 앞으로 몇 년은 더 탈 수 있어요. 요즘은 10년 안 돼서 차 바꾼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솔직히 낭비잖아요. 뭐 동서나 도련님이야 능력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뭐 우리는 아끼면서 살려고요.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매번 나눠내는 것도 그렇고 그냥 돈 모아서 한 번에 사도 되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 도련님 이번에 차 바꾸니까 어버이날 때 어머님 아버님 용돈도 못 드렸던 거예요? 그 많은 연봉 다 어디다 뒀어요? 나는 용돈도 안 챙겨드렸길래 뭔 큰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죠. 그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살짝 차를 사면서 추가로 돈 들어갈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2배로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아니, 형수님은 별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니,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한 건 아닌데 어머님이 하도 걱정하셔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도련님 상사가 제 친구잖아요. 혹시 도련님 무슨 일 있을까봐 한번 물어봐 줄 수 있냐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걱정되셨을까 싶었는데 어머님이 괜한 걱정 하셨나 보네요. 근데 도련님, 진짜 괜찮아요? 친구가 저번에 언뜻 말한 게 요즘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친구도 월급 밀렸다고 했거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월급 밀려도 제가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 건 뭐 가볍게 다 커버할 수 있죠. 누구처럼 능력 없어도 꾸역꾸역 버티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남편이 힘들면 그만둘 수 있게 제가 또 능력 잘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동서가 능력이 좋다고 했지? 도련님은 좋으시겠어요. 동서가 능력 있으니까 요즘 위태위태하다고 하는데 도련님은 마음 푹 놓고 지낼 수 있겠네요. 은근히 무시하는 동서 부부에게 매번 맞받아치기도 했지만 동서 부부의 깐죽거림은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다 생각이 들었죠. 명절이 다가오면서 동서의 견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점점 도를 넘어서는 동서의 행동에 저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명절날 결국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몸살이 나셔서 몇 주 동안 제대로 음식을 해 드시지 못하셨죠.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서 이런저런 반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전날 미리 깍두기를 담그려고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당일 동서에게 무치기만 해달라 부탁하려고 했죠. 그 사이에 저는 다른 반찬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동서, 오늘 좀 바빠? 안 그래도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도 얼른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실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고. 어머님이 깍두기 좋아하셔서 내가 깍두기 담글 재료들 다 준비했거든? 다른 반찬 하는 사이에 동서가 옆에서 좀 담가주면 안 될까? 그냥 만든 양념 그대로 넣고 비벼주기만 하면 되는데. 남편이랑 도련님도 나가서 없네. 부탁할게. 네? 제가 왜요? 형님은 명절 음식도 안 맞는다는데 왜 이런 걸 사서 고생하세요? 하기엔 능력이 없으니까 알아서 기는 건가?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설설 기면서 반찬까지 다 해다 바쳐야 되겠어요? 형님도 참 자존심 좀 챙기세요.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저딴 건 능력 없는 형님이 다 하셔야죠. 그래야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설설 기냐고? 능력 없는 내가 다 해야 하는 거라고? 동서 진짜 왜 그딴 말을 자꾸 하는 거야? 동서 진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껏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동서 너무 웃긴다. 동서, 내 연봉 모르잖아. 내 연봉, 네 연봉에 한 자릿수 더 붙는데 어쩔래? 맞으면 지금 내 앞에서 꿇을래? 아, 형님, 거짓말도 적당히 치세요. 제가 역대 연봉인데 형님이 무슨 한 자리가 더 붙어요? 진짜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뭐 형님이 저보다 연봉 한 자릿수 더 붙으면 제가 거기 모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지. 형님 진짜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 알겠으니까 이거 깍두기만 제가 담글게요. 그러니 실없는 농담은 그만하세요. 실없는 농담이라니. 동서 그거 모르는구나? 동서 지금 사는 집 그거 내가 사준 거야. 몰랐어? 어머님 아버님이 신경 쓸까봐 말 안 했나 보네. 그 집 내가 사서 시부모님 살라고 해드린 거야. 그런데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하셔가지고 일단 명의만 드렸는데 도련님 결혼할 때 모아둔 돈 한 푼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집 도련님 살게 하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말했었거든. 그러고 보니 도련님도 몰랐나 보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뭔 헛소리를 하시냐고요. 적당히 하세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아,
내가 시집살이는 아직도 있다곤 들었는데 형님 살이는 처음 들어봤네. 형님, 능력 없으시면 이딴 거짓말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거짓말? 진짜 거짓말인지 한번 알아볼래? 아, 어머님,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아니다. 도련님한테 한번 집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봐. 도련님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아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을걸? 동서는 능력이 없어 시댁 반찬까지 다 해다 바치는 것이냐며 말했습니다. 그런 동서의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폭발했죠. 저는 사업을 하면서 연봉 10억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보다 더한 해도 있었죠. 모아둔 돈은 그대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시부모님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넓고 좋은 아파트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은 평생을 살아오신 곳이 좋으시다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셨고 그곳은 전세로 내어 주었었답니다. 그러다가 도련님이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 어느 날 도련님이 시부모님께 찾아와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때 그 집을 도련님께 빌려줘도 괜찮겠냐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그 집은 이미 제 손을 떠나 시부모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죠. 동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사색이 된 채 집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가버린 동서의 행방을 물으시는 시부모님께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시부모님조차 면목이 없다며 말하는 일을 동서 부부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뻔뻔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형수님. 지금까지 저 속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연봉이 좋았으면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 얼마나 웃겼어요? 사람 우습게 만드니까 재미있으세요? 그리고 그 집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왜 형수님 집이라고 하셨어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제 부모님 명의잖아요. 왜 줬다 뺏는 것처럼 하시냐고요? 제가 뭘 줬다 빼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동서가 하도 저를 하대하기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연봉이 적으면 그 모든 일 제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껏 잘해주신 시부모님 드실 반찬 만드는 건데 연봉 운운하면서 하니마니 해야 되냐고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련님 지금 이상한 곳에 화내고 있으신 거 아세요? 아니, 됐고. 형수님이 지금 저랑 우리 와이프 무시한 거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금전적인 거 이야기했는데도 그럴 때는 별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연봉이 한 자릿수 많니 하면서 말하는 건 무시하는 거 아니고 뭔데요? 형수님 참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아니, 나중에 뒤통수도 제대로 치겠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 진짜 예의 없는 거 알아요? 제가 뭐 돈 자랑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자랑해 본 적도 없고 연봉 말 꺼내 본 적도 없잖아요. 먼저 연봉 어쩌고 한 건 동서예요. 동서보다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하는 거라 말해서 정정해 준 것뿐인데 뭐 잘못됐어요? 형님, 말을 왜 지어서 하세요? 형님이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쏙 빼고 왜 형님한테 유리한 것만 말씀하시냐고요. 그리고 명절 음식 하나도 준비 안 하는 곳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첫 명절에 파리바리 다 싸들고 와서 음식하라고 하는 건 텃세 아니고 뭔데요? 아무리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하지만 형님이 왜 나서서 음식하고 있냐고요?
동서, 내가 말 안 했어? 내가 다른 거 다 준비할 테니까 이미 다 준비된 깍두기만 양념에 비벼달라고만 한 거잖아. 도련님이나 남편 있었으면 시켰을 텐데 그 자리에 없어서 후딱 그것만 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다른 거 시켰어? 그리고 연봉이 동서보다 높으면 무릎 꿇겠냐고 한 거지 무슨 말을 지어서 했다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요? 지금 저보다 더 어이가 없어요? 아니, 내가 다른 곳에서 이런 취급을 안 받는데 형님이 이러시니 제가 더 어이없네요. 텃세도 이런 텃세가 없네. 하긴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자인 줄 모른다고 하니 뭐 형님이 이게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아세요? 시집살이? 동서랑 도련님이 지금까지 나랑 우리 남편 무시한 건 뭐야? 그건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고 농담이니? 그동안 돈도 못 벌고 못 산다고 만날 때마다 무시하고 깔봤던 건 그건 뭔데? 그때마다 허허 웃으면서 넘어갔던 건 생각 안 나고 막상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서 시집살이라고 하니? 와, 진짜 정신 못 차렸네. 내가 진짜 정신 한번 제대로 차리게 해줘야 되겠네. 진짜 웃긴다. 그래, 정신 한번 차리게 해줘 봐라. 어디 누나나 깜짝이나 하나.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로. 이제는 능력으로 누르겠다 이거니? 와, 무서워서 살겠어. 내가 참 형님 살이를 이렇게 고되게 한다 정말. 어디 한번 해봐요. 그렇게 저와 남편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던 동수와 도련님은 상황이 역전되자 제가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이야기를 했죠. 시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집을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동서 부부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동안 도련님 상사였던 친구가 저를 생각해 도련님을 지방으로 보내지 않았던 것을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거의 다들 꺼려하는 지방 지점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을 겨우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은 지방 지점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거의 1년 만에 사람들이 그만두는 곳이기도 했어요.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자 결국 동서와 도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 왔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처음에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섣부르게 행동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형님이 저희 남편 지방으로 보내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친구분께 입긴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입김이 작용이나 하겠니? 거긴 내 회사도 아닌데 이미 도련님은 그 회사에서 아웃이었어. 알아? 도련님 알고 있지 않았어요? 몇 년째 실적은 없고 솔직히 승진도 계속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위기라고 알고 있지 않았어요? 연봉도 오히려 줄어들고 아마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거 제 친구가 그래도 저보고 계속 보류해서 남았던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그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가 자신들 무시하고 그런다는데 제가 손 떼야죠. 아,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있을 때 해고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제 능력을 잘 봐주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듣고서 알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구조조정 대상이었다는 사실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제가 왜요? 저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무시하고 하대하셨던 분께서 이러시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집은 언제 정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다음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살려고요. 생각해보니 시부모님 편하게 사시라고 지금보다 2배는 더 큰 집 얻어드린 건데 안 사신다고 하니 저희가 가서 살아야겠네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부족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깊이 생각해 주시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 지방에 내려가면 저희 주말부부, 아니 월말부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집에서 나오면 당장 갈 곳도 없고 친정에서 알면 진짜 큰일 나요. 제발 집만이라도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따지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됐고, 난 이미 결정했어요. 동서나 도련님이나 그 콧대가 다 어디 갔나? 그렇게 무시해놓고선 참. 상처 주고 이렇게 사과하면 끝인가 보다, 그지? 그럼 나도 미안해. 근데 바꿀 생각 없어. 미안하다며 비는 동서 부부에게 저는 바꿀 생각이 없다며 돌아가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은 지방으로 발령이나 가게 되었고 동서는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동서의 친정에서는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딸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며 딸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사과를 하셨죠. 도련님은 결국 지방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에 들어간 직장은 이전보다 연봉도 반, 일은 더 길게 해야 하는 곳이었죠. 시부모님은 아직도 괘씸한 동서 부부를 안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제가 꾹꾹 참아왔던 것을 고마워하셨어요. 남편은 그래도 형님이니 이제는 용서를 해주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저는 쉽지가 않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는 모습보다는 내면의 스펙을 먼저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36살이 된 예비 신부입니다. 3달 뒤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염병이 끝나면 결혼식을 올려야 하나 했지만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승낙받아서 이번 연도 안에 하기로 마음 먹었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겪은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퇴근을 하고 지하철 안에서 사연 영상을 들으면서 용기를 가지게 되었죠.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 일 덕분에 저와 남자친구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죠. 예비 신랑 집안은 시 조부모님부터 시부까지 대법관 출신이시며 예비 신랑 역시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평범한 회사 기획팀에서 일하는 대리였죠. 예비 신랑이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기 전부터 연인 관계였는데 꽤 오랫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당연히 결혼 상대가 될 거라고 믿으며 지내왔습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첫눈에 서로 호감을 가졌었죠. 연락처를 먼저 딴 건 저였지만 사귀자고 말한 건 예비 신랑이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서로 너무 잘 맞아서
그렇게 8년의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난 후 하나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예비 신랑네 집안이 잘 나가는 대법관 출신의 아버지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어머니, 그리고 뉴욕에서 법학 공부를 하는 누나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자 현실이 눈앞에 덜컥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신랑의 집안에 비해 저희 집안은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집안을 서로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집안 보고 결혼하냐고 서로가 좋으면 된 거 아니냐며 잔소리했던 저였지만 막상 제가 겪는 일이 되니까 실제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집안이어서 덜컥 겁이 났네요. 예비 신랑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집안을 소개했지만 전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선배들은 제 고민을 듣고 아무리 사랑한다지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양가 가족들 모두 포함해서 하는 거라며 조언 같은 잔소리를 해주었어요. 다른 선배는 제가 이 집안과 결혼하면 3년 안에 이혼할 것 같다는 악담도 해댔죠. 다들 이런 식으로 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니 괜히 오기도 생기고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군요. 또 예비 신랑 역시 주변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줘서 앞으로 당당해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신랑은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로 저를 부른 후 깜짝 프로포즈를 해줬죠. 그날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 됐네요. 예비 신랑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현관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난처한 상황에 예비 시모와 처음으로 마주치고 말았어요. 예비 시모는 거실에 앉아 있겠다 하며 자리를 피해 주셨지만 저와 예비 신랑은 잔뜩 주눅이 든 채 시모 앞에 섰습니다. 시모는 저의 존재를 처음 안 눈치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며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온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집에 없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한밤중에 오신 거예요? 아들 집에 내가 허락받고 와야 하니? 네가 하도 맞선을 안 보겠다고 해서 그거 설득하려고 온 거잖아. 오늘은 왜 전화도 안 받는가 했더니 너 지금 이 상황이 다 뭐니? 여자친구인 거야? 엄마한테는 여자친구 없다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가 너무 늦었죠. 민수 씨와 결혼하기로 한 김은서입니다. 미리 인사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최근에야 민수 씨를 소개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요? 결혼할 사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민수는 앞으로 맞선 보고 결혼 상대를 찾을 건데 오늘 들은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자. 아버지 하시면 민수 너 당장 집 쫓겨나. 그냥 맞선 전에 잠깐 만나는 여자라고 할 테니까 당장 이 아가씨 정리해라. 엄마, 나 은서랑 절대 못 헤어져요. 나 같은 사람 성격 받아주는 건 은서밖에 없어. 엄마가 이렇게 반대할까 봐서 내가 말을 못한 거야. 은서랑 나랑 대학부터 만났고 벌써 8년이 지났어. 남들은 오래 사귀면 다들 질린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안 그래. 은서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동안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이번만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아주 뭘 했다고 큰 소리야? 우리가 하라는 게 네 인생에 걸림돌이 된 적 있어? 오히려 이렇게 변호사도 되고
사람들이 널 알아주고 얼마나 좋아? 그나저나 8년이나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정신이길래 그걸 숨겨? 아가씨, 어디 드러나 보죠. 그쪽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수산물 시장에서 조그마한 생선 가게 하시고요.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 계세요. 위로 오빠가 있는데 결혼해서 지금은 따로 살고 있고요. 어머님, 제가 민수 씨보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민수 씨 아끼고 사랑해요. 잠시만. 어머니가 생선 가게 하신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우리는 생선도 잘 안 먹는데. 나는 오늘 아가씨 못 본 거예요. 앞으로도 안 볼 거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뭘 잘났다고 우리 민수를 8년이나 붙잡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붙잡고 있었으면 그만 민수 놔줘요. 사랑한다면 그럼 사랑하는 사람 앞길 생각해서 놔줘야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8년 동안 붙잡은 건 나지. 은서가 아니에요. 은서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 나랑 이야기해요. 민수 씨 집안에서 저와의 결혼에 대해 반대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크게 충격받지는 않았어요. 단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 씨는 살면서 부모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고 변호사라는 직업도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가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 민수 씨의 지난 날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불쌍했습니다. 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라고 시키는 일이 아닌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을 했으면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민수 씨는 한 번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항상 부모님이 하라는 것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대학 때 저와 만남을 하며 그렇게 연인 사이로 지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오랜 기간 함께 해오면서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들었던 생각은 저와의 결혼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부모님의 의견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결혼을 밀어붙이겠다고 말해 주었네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가 다녀간 후 한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듯 보였어요. 민수 씨는 조만간 부모님께 제 존재를 말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는 그런 민수 씨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사진 하나가 날라왔는데 민수 씨가 다른 여자랑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문자가 계속 날라오더니 문자 내용은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너희 가족이 위험할 거야 라는 장난 같은 황당한 문자 내용이었고 뒤이어 계속 오는 문자를 봤는데 한 장의 사진이 뜨고 낯이 익은 장소였어요. 그 사진을 보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사진은 바로 수산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저희 엄마 사진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모르는 번호로 당장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로 장난을 쳐. 내가 다 신고할 줄 알아? 인성하고는. 그러니까 너는 우리 민수랑 안 되는 거야.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내가 너네 엄마 시장까지 갔다 왔어. 아주 그런 지독한 생선 비린내는 처음 맡아본다. 그나마 내가 이 정도로 하는 거니까 양호한 거야.
우리 민수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너네 집은 아주 풍비박산이나. 민수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민수 아빠 말이 곧 법이야. 알겠니? 내가 경고하는데 그만 민수랑 헤어져라. 민수 아빠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너희 집안 법으로 다 싸잡아 엮을 수도 있다고. 안 그러면 모정이 얼마나 질긴 건지 보여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너무나 억울하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욕스러운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다친 아빠를 대신해 홀로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저와 오빠를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을 보냈어요. 그것 하나만도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빚을 졌다고 생각했는데 시모의 무례한 행동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아빠는 처음부터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으셨던 거였어요.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신혼 초였던 한 여름에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퇴근길에서 그만 대형 트럭과 전복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바람에 아빠는 두 다리를 잃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빠는 매일 안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다리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셨어요. 그 모든 걸 옆에서 눈물을 참으며 지켜준 분이 저희 엄마였네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 부모님을 미행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 세상과 작별하려고 뱃속에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당신이 못하는 거 내가 앞으로 다 해내면 돼. 그리고 뱃속에 아들이라잖아. 애한테는 앞으로 나보다 아빠가 있어줘야 할 텐데 자꾸 나쁜 생각 말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지. 나도 당신이 있어야 해. 다리 없으면 어때?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한데. 아들이라잖아. 아들인데 내가 사라져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도 힘들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두 다리 없는 아빠가 자기 아빠라고 해봐. 얼마나 창피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어? 내가 자식이 자라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봐? 아빠라는 사람이 나약한 소리 하지도 마. 없는 아빠보다 함께 옆에 있어주는 아빠가 100번 1000번 나아.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아들이니까 아빠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만약에 태어나서 당신을 거부한다면 그건 우리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데 당연히 우리 자식도 훌륭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약한 생각하지 말고 강해져서 아들한테 멋진 아빠가 되란 말이야. 그 후 아빠는 엄마와 태어난 오빠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오빠가 태어나고 4년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배려하고 아끼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빠와 엄마처럼 서로 위해주고 배려하며 사는 부부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죠. 어떤 역경이 와도 부모님 앞에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와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같은 결혼 생활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았고 도저히 예비 시모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네요. 얼마나 본인들이 잘났으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엄마의 가게만 가서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지만 이제는 저희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다리가 불편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찍어서 또 문자를 보내더군요.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민수 씨에게 말했고 가족을 건들면서까지
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결국 먼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민수 씨의 말에 놀라서 그 자리에서 상견례 날짜를 정하고 말았네요. 이 사진들 좀 봐. 낯익은 번호라 누군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어떻게 당신 엄마라는 분이 이럴 수 있어? 이건 범죄야. 장난을 치셔도 도를 넘으셨다고.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해? 민수 씨를 너무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러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님 정말 훌륭한 분이셔. 당신도 만나서 알잖아. 꼭 당신 친부모님들 같다면서 내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잖아. 우리 부모님들 그러신 분이야. 사람 배경 보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 하나 댐댐이 착한 심성 보시고 진심으로 아들처럼 대해주셨어. 그런데 지금 민수 씨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져?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 사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 상황이 잘 됐다고 봐. 어쩜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지도 몰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은서야, 나 믿고 한 번만 따라와 줄래? 곧 아빠한테 전화가 올 거야. 그리고 나면 우리 상견례 날짜만 잡으면 돼. 그리고 결혼식 날짜도 잡고. 나만 믿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한테 전화가 올 거라니. 상견례 날짜는 또 뭐고? 어머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우리끼리 상견례 하자는 거야? 당신을 내가 몰라 이래? 당신은 절대 가족 버릴 사람 아니야. 그냥 깨끗하게 이 결혼 무르자. 어머님 말처럼 8년 동안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 그 정도까지만 나도 만족하고 싶어. 더 이상 안 좋은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나는 8년도 행복했고 앞으로의 내 인생도 은서 너랑 평생 행복할 거야. 아빠한테 전화 왔다. 너 이 자식, 지금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자식된 놈이 할 짓이야? 당장 그 사진이랑 문자 지우지 못해? 어떻게 아들이란 놈이 그걸 가지고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나와? 네 엄마가 홧김에 그렇게 한 것 가지고 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돼? 지금 네 엄마는 울며 머리 잡고 쓰러졌어. 네가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를 버린다고 난리다. 당장 핸드폰 가지고 집에 들어와라. 안 그럼 내가 널 가만 안 둬. 그리고 신고하면 절대 안 돼. 상견례 날짜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아버지는 체면이 중요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머니가 은서한테 보낸 이 문자와 사진들 가지고 경찰에 가져가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아버지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니도 얼굴 들고 학교 못 나가시겠죠. 교장 선생님이나 되셨는데 언론에도 뿌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열리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집안을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이다 찍으시고요. 정말 제가 은서 보기 창피합니다. 저 이번만큼은 절대로 안 물러나요. 그동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며 착실하게 아들 노릇 했잖아요. 그나마 제 불행한 인생에 은서가 아니었으면 끔찍했을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 은서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상견례 날짜 언제로 잡을까요? 민수 씨는 제가 보여준 사진과 문자를 아버님께 그대로 전송하면서 결혼을 담보로 이런 계획을 짰더군요. 예비 시부와 시모는 자신들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정말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얼떨결에 그 자리에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을 거절한 민수 씨가
너무나 멋져 보이면서 분명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오늘 보여준 행동에 제 얼었던 마음은 눈 녹듯 녹았고 저에게 따라와 달라는 말처럼 민수 씨를 믿고 따라가 보자는 마음을 먹었네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고 오빠네가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로 오기로 했습니다. 저와 민수 씨와 시부모님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퇴근 시간인지 차가 밀려 오빠네와 부모님은 20분이 지나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기다리다 못해 시부는 급하게 종업원을 부르며 4인 식사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견례에 오기로 한 저희 부모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미리 시켜놓는 것도 아니고 저와 민수 씨와 예비 시부모님 것만 달랑 주문해서 당황하고 말았네요. 아버지, 아직 은손의 가족분들도 안 왔는데 미리 음식 주문한 건 예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 미리미리 서두를 것이지. 누가 늦으래? 분명 약속 시간은 5시였잖아. 지금 5시 20분이 넘었다.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나 보지? 난 음식 나오면 먹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제가 나가서 다시 전화하고 올게요. 민수 씨, 아버님 시장하실 테니까 음식 나오면 먼저 식사하시고 계시라 그러자. 아버지,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의랑 체면 따지시는 분들이 이런 행동 보이시니 할 말이 없네요. 내가 아들만 아니면 당장 너를, 아이고, 내가 쟤를 10달 배 아파서 낳았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너 정말 내 아들 민수 맞니? 어떻게 엄마가 그런 장난 좀 쳤다고 신고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 세상에 아들 무서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어. 시작은 어머니가 먼저 하셨잖아요. 은서 부모님들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분명 만나시면 아실 거예요. 로비에서 부모님과 오빠네를 기다리니 멀리서 오빠가 아빠의 전동 휠체어를 끌고 급하게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며 오빠를 보자 안도의 한숨과 늦었다는 질책을 동시에 했네요. 오빠는 퇴근 시간과 겹치다 보니 늦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들렸다 가자고 하셔서 아빠와 오빠만 빼고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식사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때 마침 시부가 자리에 일어나려던 찰나였는데 아슬하게 상견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부의 자리를 슬쩍 보자 이미 식사를 끝내고 나갈 채비를 하던 것 같아 보였네요. 뒤늦게 아빠와 오빠가 들어오니 민수 씨는 미리 음식을 시켰다며 저희 부모님께 양해를 구해줬어요. 종업원을 불러 남은 식구들의 음식을 주문했고 아버님은 화장실에 다녀오시겠다며 어색한지 자리를 비우셨네요. 저희 부모님은 시모에게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으며 시모의 칭찬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본인을 칭찬하는 소리가 싫지만은 않았는지 시모는 금세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그 모습에 민수 씨와 저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네요. 어쩜 이렇게 아드님을 잘 키우셨어요. 역시 교장 선생님이시라서 다르긴 다르나 봐요. 인성이며 인품이며 민수가 정말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인 거겠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30년 이상을 했어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었냐고 부러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생선 가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 들어오시는데 비릿한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제가 워낙 예민해서
금방 냄새를 맡아요. 다들 못 느끼셨나? 그리고 저희 집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지금도 민수한테 시집 오겠다는 집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는 결혼시키면 대충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희 쪽도 받기만 하지는 않겠지만 상대하실 수 있으실지 결혼 자금이 꽤 들 텐데 어떻게 이 결혼을 허락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알죠. 그래도 우리 은서 시집 보낼 만큼은 충분히 벌어놨고요. 전 냄새 같은 건 못 맡았는데 정말 예민하신가 봐요. 사부인, 이야기하는 도중에 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 사과하셔야겠네요. 저희 집사람 오늘 중요한 날이고 상견례라고 가게문 안 열었습니다. 왜 그런 상처 주시는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사과하십시오. 어머, 내가 왜 사과를 해요? 냄새가 난 걸 냄새 났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꼭 집어서 생선 냄새라고 안 했어요. 어디 남편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저한테 그렇게 노려보시면 어쩌실 건데요? 이래서 내가 결혼할 때 집안을 보는 거야. 민수야, 네 아빠 불러라. 네가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나 도저히 이 결혼 허락 못하겠다. 엄마가 좀 심하셨잖아요. 장모님께 사과드려요.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화가 난 걸 장모님께 푼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네가 저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여? 그리고 어디 틀린 말 했어요? 생선 장수한테 비릿한 냄새 나는 게 맞지 안 맞아? 그걸 꼭 맡아봐야 아냐고. 딱 봐도 행색으로 알겠구만. 어디 마트 나오셨나? 옷은 촌스럽게 그게 뭐야? 순간 아빠의 눈에서 분노가 차는 것을 느꼈고 이 상황을 말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시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오면서 뒤이어 시부가 등장해 종업원을 불러 세워 가져온 음식들을 다 물리자마자 시부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아빠의 전동 휠체어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수라장이었던 루마는 일제히 침묵이 맴돌면서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했죠. 시부가 대성통곡을 하며 아빠 앞에서 울기 시작하자 상견례의 침묵이 깨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주먹을 쥔 시부의 손을 자세히 보니 한 손에 아빠의 장애 복지 카드가 들려져 있었는데 한동안 울기만 한 시부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자기를 기억 못하겠냐고 물었고 아빠는 토끼 눈을 뜨며 왜 그러냐고 답했습니다. 그 한참을 또 우시는 시부를 울지 말라며 말린 건 시모의 목소리였네요. 당신 뭐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 이 사람들한테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우리같이 잘난 집안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안에 아들을 줘? 내가 민수한테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했어. 이 결혼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안 시킬 거야. 어차피 나 청년도 얼마 안 남았고 아들 덕에 30년 이상 지낸 교직생활 먹칠 좀 당해보지 뭐.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왜 민수를 자극시켜서 이런 꼴을 보이게 만들어?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음식도 물으시고 주저앉아 울기만 하시니 이유를 알아야 이 상황이 이해가 가죠. 왜 은서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은서 아버님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알지. 한평생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분이시다.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을 때 아빠가 버스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 그 안에 은서 아버님도 승객으로 있었다. 사고가 난 날이 어두운 밤이었고, 그래서 아마 날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 그날 사고로 나는 달려오는 트럭에 몸이 반쯤 깔렸고, 그걸 본 은서 아버님이 나를 빼내주셨어. 그런데 날 빼내자마자 트럭에 깔린 버스가 못 견디고 그대로 은서 아버님 다리 밑으로 무너진 거야. 그런데 너무 놀란 나머지 내 집만 챙기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은서 아버님을 외면한 채 그 자리를 나왔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 변호사 시험 보는 것만도 벅차고 정신없었는데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리고 조사받아야 하는 게 먼저 떠오르더구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경찰서에 가고 그러겠어.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아니니. 그 시간에 한자라도 더 봐야지. 그래서 무작정 그 사고 현장에서 제일 멀리 도망쳤다. 나중에 뉴스를 봤는데 다행히 사망자가 없어서 안도했지. 그리고 그날 내가 가져온 가방 안에 은서 아버님 지갑이 있었고 결혼 사진이 있더구나. 그 사진이며 은서 아버님 이름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김준덕. 내가 마음에 항상 빚을 지며 살았는데 내 생명의 은인을 여기서 만나다니 평생을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외면하지만 않았어도, 그리고 빨리 신고만 했었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다 저 때문이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비 시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의 전동 휠체어 바퀴를 붙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식당 점장이 와서 눈치를 줄 정도였네요. 엄마는 이제야 상황이 파악이 되셨는지 눈물을 보이며 예비 시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걸 모른 척 하냐며 시부를 탓했고, 차라리 신고라도 해주지 그랬냐며 원망 섞인 말을 했네요. 엄마의 원통한 마음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면서 시부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한참을 말없이 보고만 있던 아빠가 드디어 입을 열었고, 예상치도 못한 아빠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네요. 어떻게 큰할 일을 잊겠습니까? 저에게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그때 제가 구해낸 사람이 민수 아버님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만날 인연은 이렇게도 만나지는가 봅니다. 사실 민수가 저희 집으로 인사 온 날 알았습니다. 집안을 이야기하면서 아버님이 변호사 시절부터 대법관까지 되신 이야기며 민수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쩜 버스 사고 때 내가 구해준 고시생이 민수 아버님일 수도 있겠다 의심만 했었네요. 그런데 아버지 성함을 묻자 확신에 찼습니다. 박행석이라는 세 글자를 저 역시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살려달라고 외칠 때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버스 바닥에 흐트러져 있는 본인 책들만 주워 담느라 정신없었죠. 그때 책 위에 써져 있는 이름을 봤네요. 그리고 두 다리를 잃었고 박행석을 찾으려고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는지 따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두 다리를 잃고만 내 모습을 보여주며 평생 죄책감에 살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구한 사람이 훌륭한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다니 기쁘네요. 어차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이미 원망과 미움은
예전에 다 떨쳐버렸습니다. 자식들 덕분에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안 하나 봅시다. 이제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게 운명 아니겠어요? 예비 시부는 아빠의 품에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처럼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의 사고에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저 같으면 아직도 미움과 원망 때문에 자식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빠는 오히려 자식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자며 시부를 설득해 주셨어요. 시부는 태도를 확 바꾸며 당연히 결혼을 허락한다며 저와 민수 씨의 손을 맞잡고 잘 살라는 당부를 하시면서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도 대신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 줄이야. 은서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당신도 와서 빨리 은서한테 사과해. 우리가 정말 귀한 며느리를 놓칠 뻔했어.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은서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겠지. 은서야, 부족한 내 아들과 만나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살면서 나와 집사람이 이 은혜 다 갚을 테니까 우리가 모질게 굴었던 것들은 다 잊어주렴. 미안하다. 아빠의 용서와 장애인 복지 카드가 아니었다면 이 결혼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서로 상처만 주는 말들로 영영 원수가 될 사이가 됐겠죠.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아빠의 말로 이 결혼은 성사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결말이 어떻게 됐든 저와 민수 씨는 그토록 바래왔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와 아빠는 서로 친구처럼 매우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터놓으시더라고요. 시모와의 관계는 아직도 어색하지만 조금 어색한 대로 둘까 합니다. 선배들의 조언으로 봐서는 고부 사이에 어색한 게 더 좋을 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네요. 더 기쁜 건 양가 어른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점이겠죠. 여러분, 곧 가을의 신부와 신랑이 될 저희에게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에 힘입어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행복하시고 늘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드라마 같은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제가 잘못된 사람처럼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제 몸에 변화가 오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더니 아랫배에 묵직한 느낌과 불쾌한 통증이 왔었고 그 아픔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어쩌다 가끔 그러면 대충 넘어갔었을 텐데 지속적으로 몸에 이상 반응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처럼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저에게 문제가 생겼을 거라곤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병원에서 받게 된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버렸죠. 이미 난소암 2기로 접어든 상태였는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수술을 진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야 했고 시댁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이후 급하게 병원으로 와줬어요. 제가 난소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술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는지 의사에게 쉬지 않고 질문을 던졌어요.
시모가 제일 심각하게 여겼던 건 제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였어요. 자궁저출과 암 제거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시기까지 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뭐든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었죠. 결국 저는 자궁을 적출하게 되었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길 기다리며 힘든 날들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다 보니 시모가 이런 저에게 불만이 생겨버렸습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한테 앞으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손자는 앞으로 평생 안아볼 수 없을 텐데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나 또한 손녀딸로 만족할 수 없어서 너한테 손자 하나만 더 낳아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몸이 안 좋아진 건 참 안타깝지만 우리 집안에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구나. 하필 암도 난소암이 뭐니? 다른 암도 많은데 참 안타깝구나. 너희들의 관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내 아들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우리 집안에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그만 나가주면 좋겠구나.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리 집안에 나는 불행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건 천적으로 너의 그 몸뚱어리가 하자가 있어서 생긴 문제인데 우리 잘못은 아니잖니? 그래, 그건 맞는 말인 것 같다. 나도 아들 손자를 원했었는데 자궁을 드러냈으니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지. 이 사람이 원해서 수술한 것도 아닌데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려고 여기까지 온 거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두 분이서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암을 원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부모는 제가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거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으니 제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던 거였죠.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한테도 눈치가 보여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면서 가해지는 압박이 정신적으로 많이 버겁고 힘이 들었네요. 그렇게 암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6번 정도 받아왔는데 다행히 몸에 남아있던 암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5살밖에 안 된 제 딸을 돌봐주시던 엄마는 제 몸만 신경 쓰라면서 많은 걸 도와주셨지만 매번 병원으로 찾아온 시모는 남편과 언제 이혼할 거냐는 말밖에 하지 않길래 서운했던 저도 결국 감정이 터져 버렸어요. 내 아들 인생 너 때문에 더 이상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이제 곧 퇴원한다면서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1년이나 넘어가는데 이제는 결정해야지.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아직까지 그 사람과 이혼할 생각 없어요. 하은이도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그이랑 이혼하면 아이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설명드렸으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건 너 생각이지. 우리 집안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가 필요하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내 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들도 원하지만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자궁이 없는 네가 아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 네가 지금 병자니까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에 불쌍해서 옆에 붙어 있는 거지. 속마음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걸? 오늘 내 아들 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퇴원을 해도 지금의 불행이 바뀌는 건 아니잖니?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줄 여자가 필요하니 너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라. 이혼 서류는 내가 대신 준비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다. 어머님이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이랑 충분히 대화하고 이혼하지 않은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한다 해도 결국 너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 돼서 피눈물 흘릴 거다. 시모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던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저에겐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놓았으면서 시모에게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는 거에 너무 서운했어요. 제 앞에서는 저만 바라보겠다고 했으면서 시모에게는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에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와 언성을 높이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시모가 집으로 돌아간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우울한데 몰랐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아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시모가 집으로 돌아간 지 몇 시간이 흐르고 전화를 받지 않았던 남편이 연락도 없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많이 기다렸지? 오늘따라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네.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 전화를 수십 통이나 한 걸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무슨 일? 당신 오기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미 다 알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는 거야? 난 도통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좀 설명해봐. 도대체 뭔데 그래? 당신이 나와 나눈 대화랑 어머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 너무 다르던데? 나한테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어머님한테는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며? 당신 본심이 뭐야? 나랑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어머님한테 안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해야 돼? 그거? 난 또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랑 하도 이혼하라고 닥달을 내서 입 아프게 상대하고 싶지 않아 대충 얘기했던 것 뿐이야. 내가 저번에 확실하게 얘기했잖아. 당신과 평생 함께 할 거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이제 곧 있으면 퇴원 예정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어머님이 퇴원이 가까울수록 점점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점점 불안해지는데 당신이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확실하게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남편의 태도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시부모와 확실하게 선을 긋는 행동은 매끄럽지가 못해 계속 집안에 분열이 생기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 시부모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게 부탁했어요. 와봤자 좋은 말도 듣지 못하는데 굳이 얼굴 붉힐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다음날 출근을 위해 돌아갔고 저는 퇴원을 하기 위해 짐 정리를 하나씩 해나갔어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서 와주신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정리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옆에서 힘이 돼주었던 대학 동문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병문안도 몇 번 와줘서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줬었던 친구가 생각나 병원을 떠나기 전에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전화를 해봤는데 일이 많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길래 문자 한 통을 남겨놨어요. 힘들 때 옆에서 함께 있어준 친구 덕에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조만간 퇴원하면 얼굴 한번 보자는 문자를 보냈는데 제 문자를 확인했는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반갑게 받았어요. 일이 많이 바빠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다면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밥 한 끼 하자면서 좋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제야 퇴원이 실감이 났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퇴원하는 거라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퇴원 수속을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퇴원할 거라는 말을 남편한테 하지 않아서 제 얼굴을 보면 많이 놀라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려 했는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래간만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제 딸의 목소리라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급하게 차를 세워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집 건물 뒤쪽으로 뛰어가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뒷문을 두드리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딸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저를 보며 서럽게 울면서 달려온 제 딸을 품에 안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밖으로 내쫓았다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안에 여자가 있다는 말부터가 충격이라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긴 뒤 앞문으로 급하게 뛰어가 대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경악할 만한 광경은 온몸이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1년 반 만에 집에 왔는데 남편이 내 대학 동문 이내와 마당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후 연놈들은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제 이름을 부르는데 남편의 품에 안겨있는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연놈의 사진 촬영을 도왔던 사진기사가 촬영을 계속 진행할 거냐는 말에 무슨 촬영이냐고 물어보니 생후 50일 기념 촬영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제 뒤에 서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사진작가의 말에 경악을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단 들어봐야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에 대해 변명할 생각하지 마. 이미 둘이 어떤 관계인지 알았고 당신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가 둘의 사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둘이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였냐고? 그리고 내 집에서 하은이를 내치고 50일 촬영을 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도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 앞으로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고 눈앞이 캄캄해서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당신이 입원해 있을 때 이 사람이 병문안 왔었잖아. 그때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더라고. 당신도 대충은 알고 있지? 이 사람도 전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암 투병하다 숨을 거뒀었잖아.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런 말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더라. 그렇게 이 사람이 당신 병문안 왔을 때 몇 번 얼굴 보게 되면서 잔잔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걸 알았을 때 술 한잔 했었어. 서로의 아픔이 같았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술을 꽤 오래 마셨는데 그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잠자리까지 가지게 됐었는데 딱 한 번의 실수가 임신까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당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된 거였고 출산까지 했던 건데 당신이 오늘 오겠다고 연락만 했어도 여기에서 50일 촬영은 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하은이가 오늘따라 촬영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길래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것뿐이지 내 친구는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넘어가는 걸로 하자. 나도 당신을 좋게 보내고 싶지. 상처 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들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 몰래 둘이 눈 맞아서 이런 일까지 꾸며? 내 저택에서 내 딸을 내치고 50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한테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 나와?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나 곧 태어나게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 딸 좀 잘 보살펴달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면서 당분간 일도 쉬기로 했었다며. 내 병간호 해주려고 휴직계 냈었다면서 그게 전부 다 전염 뱃속에서 나온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였니? 내가 암에 걸렸다니까 그만 살고 싶었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내한테 씨를 뿌린 거야? 나도 원했던 거야. 전 남편이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나도 몇 년간 힘들었었고 아이를 가지기도 전에 떠나버렸는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나와 너무 잘 맞았고 이 사람과 똑 닮은 아이를 낳아주고 싶었어. 솔직히 너는 완치 판정받고 태어난다지만 껍데기만 여자지 더 이상 여자 구실을 못하잖니? 시부모님이랑 이 사람이 원하는 아들 못 낳아주잖아. 나는 대신 낳아줬고 새 와이프 새 며느리로 인정받았다고. 너랑은 대우 자체가 달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이혼하고 너는 너 삶 찾아서 떠나. 이 사람 집안에서 너를 거부하는데 굳이 붙어있을 필요 없잖아. 여기 마당이 이뻐서 50일 촬영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어. 이미 내 집에서 살림까지 차렸으니까 너는 그냥 위자료 받고 갈 길 가라. 나한테도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두 연놈들의 추악한 행동을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한테 달려들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남편과 대학 동문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려쳐 버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사진작가는 문제가 커질까봐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진작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진 뒤에야 경찰들이 마당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저희 아빠한테 한바탕 주먹질을 당한 남편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대학 동문 친구는 저와 엄마에게 머리채를 잡혀 한 움큼 뜯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남편이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경찰들 옆에 붙어서 저희 아빠한테 대들기 시작했어요. 속이 끓어오른 아빠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몽둥이를 주워들어 남편을 향해 뛰어들었고
저희 엄마도 또다시 대학 동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찰들이 힘겹게 말리면서 중재를 하는 동안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완벽하게 낫지 않은 아랫배에서 통증이 시작돼 벤치에 앉아 두 연놈들을 노려봤어요. 저는 두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소리치자 남편도 저에게 큰 소리치면서 자기가 저희 아빠에게 맞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며 똑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행동인데 저희 가족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바탕 막말을 주고받은 뒤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았을 때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애도 못 가지는 네가 여자냐? 가뜩이나 우리 어머니한테 손녀딸 안겨줘서 눈치 보여 힘들었는데 자궁까지 드러냈으면 알아서 이혼 도장 찍어야지. 눈치 없이 어딜 붙어 있으려 해? 내 나이가 몇인데 남은 인생 안 걸린 너한테 내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냐? 나도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 손자 안겨주고 싶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지. 병자 떠안고 맨날 안 좋은 말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위자료 좋아하시네.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야. 뭘 잘났다고 노려보고 있어? 그동안 이혼 안 해주고 너한테 붙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혹시 모르잖아. 암이 재발돼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면 너는 곧 죽을 테고 그럼 이 집이랑 재산 전부 다 내게 될 텐데 뭐하러 이혼을 해줘? 우리 부모님은 그런 재산보다 이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선이라고 서둘러 이혼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길이잖아? 그래서 이혼 안 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 너랑 이혼하고 나도 소송 걸어서 내 인생 피해본 거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거야.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고. 지긋지긋했던 우리 관계 이제 그만 정리하자.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말리는 경찰들을 뿌리치고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남편한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제 분노를 분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쓰레기라고 막말을 쏟아낸 뒤 침을 뱉어버린 뒤 법정에서 보자며 등을 돌렸는데 얼굴에 침을 맞은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경찰들을 강하게 밀친 뒤 저에게 달려드는 순간 돌발 상황이 터져 버렸네요. 경찰들이 오기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세워져 있던 농기구들이 쓰러져 있었는데 남편이 저만 바라보며 달려들다가 바닥에 있던 농기구를 조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로 밟게 됨과 동시에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이 비명을 질렀고 얼굴을 감싸며 뒹굴었는데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갈고리에 넘어져 눈에 찔려버리는 사고를 당해버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경찰들은 남편을 경찰차에 급하게 태운 뒤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대학 동문이었던 그년도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저희 가족은 어질러진 집을 정리한 뒤 대문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있었어요. 이 문제로 차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저희 가족은 두 연놈들을 상대로 저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저희 쪽 손을 들어줬어요. 암투병이었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아이까지 출산한 건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 쪽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암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희 가족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건 본인의 실수로 저질러진 일이고 본인이 먼저 시작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줄 의무는 없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아들을 가졌으니 그걸로 만족하겠죠. 하지만 그 행복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한 인생 2번 안 그럴까요? 애꾸가 되어버린 그 사람이 앞으로 뭐라고 살겠어요. 대학 동문이었던 그년이 먹여 살려야겠죠. 그년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네요. 지금 현재 저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이 되지 않아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제대로 된 복수 같아요.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